웃기지도 않소이다. 한국을 배제한단 말이오. 내 말 똑똑히 잘 들으시오. 한국 그들이 펜을 내려놓으면 거대 도시의 불빛들은 꺼질 것이고, 한국 그들이 고개를 저으면 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당신들의 국방은 그 즉시 멈출 것이오. 2026년 3월 인류 최악의 에너지 쇼크가 지구를 덮쳤습니다. 강대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세상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을 비웃으며 파멸을 예언했었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하 수백 미터 탄광의 땀방울로 공장을 세우고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지켰던 그 독한 생존의 본능을 남들이 효율을 따지며 돈을 아낄 때 우리는 비웃음을 견디며 가스 요새와 불멸의 원전 라인을 쌓아 올렸습니다. 점점 불이 꺼져가는 이 침묵의 시간 속 세계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구원자로 떠오른 대한민국. 그 압도적 역전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휘하던 이란 군 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싱가포르 상황실 모니터 소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죠. 이거 확인된 겁니까? CNN 로이터 동시 타전입니다. 바브엘 만데브 상황은 홍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입니다. 호르무즈와 홍해.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가 한꺼번에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이 패턴은 압니다. 지금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통제 불능입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크로우. 글로벌 에너지 붕괴와 공급망 전쟁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위기 대응 자문, 미 국방부 에너지 전략 프로젝트. 저는 국가가 버틸지 무너질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상황은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크로우, 이란 의회 속보 나왔습니다.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통행료라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원 단위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령관이 죽었다.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지요. 거기에 통행료 법안까지. 이건 군사 충돌과 경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이건 봉쇄 선언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하지만 저는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육아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위성 지도 위에 선박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바다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선박 이동 데이터 띄워보십시오. 이미 올렸습니다. 페르시아만 통과 예정 선박 몇 척입니까? 오늘 기준 47척이었는데 23척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절반입니다. 하루 만에 절반이 돌아선 겁니다. 이건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는 뜻이었죠.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크로우, 도쿄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입니다. 연결하십시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로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히면 세계 에너지 공급의 30%가 증발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최악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상황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정을 압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봤고 코로나 때도 봤죠. 숫자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입니다. 공포죠? LNG 시장 현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LNG 가격이 이미 80% 가까이 폭등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이죠. 이건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패닉입니다. 각국에서 LNG를 확보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사겠다는 나라가 한꺼번에 몰린 거죠. 확보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은 더 이상 시장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포가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일,
프랑스 에너지 장관이 긴급 회의 소집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시아는 일본, 대만, 동남아 전부 비상입니다. 산업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어도 물량이 없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아시아가 흔들리고 개발국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 예외는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위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어떤 나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크로우, 미국 쪽 상황도 정리됐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이 꼴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나라가 비축유 하나 풀지 못하고 있었죠. 안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각국의 에너지 비축량, 공급망 구조, 대응 능력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위험, 일본 위험, 유럽 위험, 중국 위험.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붕괴 가능성 높음, 대응 능력 부족, 시간 없음. 그런데 말입니다. 한 나라의 데이터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빨간색인데 이 나라만 그래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수치는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그래프 한가운데 단 하나의 나라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해오면서 예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국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 나라만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그날 새벽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그 상황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직원들은 교대를 했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죠.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한국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나라의 수치만 안정돼 있다니 오류일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5년간 분석해온 패턴의 예외란 없었으니까요. 국가가 무너지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가격이 폭등하고, 산업이 멈추고, 사회가 흔들리죠. 어떤 나라도 이 순서를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팀 한국에너지 현황 다시 뽑아주십시오. 크로우 이미 3번째입니다. 4번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뽑으십시오. 몇 분 뒤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죠. LNG 재고량 약 480만 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네. 한국가스공사 공식 데이터 기준입니다. 480만 톤이면 이건 상당한 양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LNG 비축량을 보통 917라고 표현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고작 9일이라니. 하지만 이건 법적 의무 비축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재고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법적 기준은 9일이지만 실제 저장량은 이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운용량은 다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917라는 숫자에 속을 뻔했습니다. 아니, 세계가 그 숫자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비교 자료 띄워 보십시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대만,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비축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죠. 대만, 비축량 약 10일 내외. 그것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량이 그 정도였습니다. 일본, 효율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축 여력이 빠듯한 상황이었죠. 유럽, 가격 폭등으로 추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래프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죠.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공급망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한국의 LNG 수입처 현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남아, 중동, 한국의 LNG 수입처가 화면 위에 펼쳐졌는데 한 곳에 몰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쳐 분산돼 있었죠. 카타르 의존도가 얼마입니까? 약 13% 수준입니다. 13%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에너지 위기의 핵심은 중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발 에너지 공급이 끊기죠. 그런데 한국은 중동 의존도를 이미 낮춰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양이 전체의 13%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중동 의존도가 30%, 40%가 넘는 나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그 나라들은 공급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3%. 아프긴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은 수준이었죠. 이건 최근에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분산을 진행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에 불빛이 보였죠. 밖에서는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업 가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쪽으로 정상 가동 중입니다. 뭐라고요?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주요 산업 전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금 세계 공급망이 끊기고 있는데 산업이 정상 가동이라고요? 네, 한국 주요 산업단지 가동률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산업을 정상 가동한다? 그건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뜻이고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건 이 위기를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에너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되기 전부터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전부터요? 그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직원이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비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해두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축량의 상세 수치는 안보 사안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고요. 비공개라고? 네. 정확한 전략 비축량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는 위기가 터지면 그때서야 허둥댑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결론이 안 나서 시간만 흘러가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비축유 하나 풀지 못하고 의회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축량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비상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고 공급망을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크로우, 왜 그러십니까? 표정이 이상합니다.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저장 인프라 데이터를 불러왔죠. LNG 저장 탱크 현황이 뜨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규모 저장 탱크가 70기 이상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인천, 평택, 삼척, 통영,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된 저장 인프라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 규모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인프라입니다. 수십 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이건 이번 위기를 보고 급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구조였던 겁니다. 저는 항구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LNG 수입 터미널이 정상 가동 중이었고 하역 일정도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박이 들어오지 않아서 항구가 텅 비어 있었는데 한국의 터미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크로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호주, 미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경로가 막혀도 대체 경로로 물량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급망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비축량이 충분했죠. 저장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고 대체 경로까지 확보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었고 산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미국 위험, 일본 위험, 유럽 위험, 중국 위험, 전부 같은 결론이었죠. 한국 칸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우, 한국도 위험 판정입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해오면서 결론을 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한 가지 질문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무엇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든 건지. 에너지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위기 앞에서 왜 무너지지 않는 건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에너지 데이터를 펼쳐놓고 하나씩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건 확인했죠. 문제는 왜입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정책 변화 이력 전부 뽑아주십시오. 최소 20년치. 20년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재 상황 아닙니까?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합니다. 뽑으십시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죠. 벌써 5번째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졸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이미 에너지 위기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여러 차례 글로벌 에너지 쇼크를 정면으로 맞았던 겁니다. 크로우, 여기 보십시오. 이 시기 한국 에너지 재고가 바닥을 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상 비상 수준이었습니다. 공급이 조금만 더 지연됐으면 산업 가동이 멈출 뻔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위기의 공포를 뼈속 깊이 경험한 나라였던 겁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 생활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본 나라였죠. 그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네,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였죠.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 한국은 에너지 저장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수치로 보여주십시오.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LNG 저장 탱크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곡선이었죠. 30기, 40기, 50기, 60기, 그리고 70기를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가 정상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거든요. LNG 저장 탱크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 단위입니다.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안전 인증까지 한두 해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한국은 이걸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해온 겁니다.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반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꽤 거셌죠. 직원이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당시 한국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어떤 논리였습니까? LNG 저장 탱크를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할 때 사면 되지 않느냐? 과잉 투자다. 세금 낭비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평화로운 시절에는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고 국제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비축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덜 들죠.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비판을 무시했습니까? 무시했다기보다는 밀어붙였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축을 확대했죠. 적자를 감수했다고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상당 기간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저장 인프라 구축 비용, 비축 유지 비용 때문이었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축을 확대한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수천억을 쏟아붓는다? 보통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죠. 당장의 숫자가 나빠지면 비판이 쏟아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죠.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밀어붙였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저는 다시 과거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았죠. 트라우마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부족의 공포를 직접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재고가 바닥나서 공장이 멈출 뻔한 기억, 국제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기억, 그 기억이 정책을 바꾼 겁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축을 늘린 건 그때의 공포 때문이었던 겁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위기 이후 정책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흐름이 보였습니다. 위기를 겪었다. 공포를 느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축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시기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반대 방향이라니 효율화입니다. 비축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죠. 비용 절감이 목표였습니다. 직원이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오른쪽에는 한국의 정책 방향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세계는 효율을 선택했고 한국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는 비용을 줄였고 한국은 저장 탱크를 늘렸죠. 세계는 시장을 믿었고 한국은 시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두 그래프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텐데 왜 한국만 다른 선택을 한 겁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경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경험.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위기를 데이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고서로, 뉴스로. 하지만 한국은 몸으로 겪었죠. 공장이 멈추는 공포, 재고가 바닥나는 절박함. 그걸 직접 경험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선택이 같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기 계약 구조도 바뀌었습니까? 네. 한국은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처를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미국, 동남아 등 여러 경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죠. 그것도 같은 시기입니까? 네. 저장 인프라 확대와 공급망 분산이 거의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나, 저장 인프라 대규모 구축. 70기 이상의 LNG 저장 탱크. 둘, 공급망 다변화. 중동 의존도 축소. 호주, 미국, 동남아 분산. 셋, 비상 시나리오 사전 수립. 위기 전 대응 체계 가동. 넷, 비축량 비공개. 안보 차원 관리. 다섯, 적자 감수. 비효율을 알면서도 밀어붙임. 다 적고 나서 한 발 물러나 봤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5줄을 천천히 읽었죠. 이건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각각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결돼 있었습니다. 생존, 무슨 일이 있어도 에너지 공급을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가 이 모든 정책을 관통하고 있었죠. 크로우, 왜 그렇게 화이트보드를 노려보십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수십 개 나라를 분석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말은 어떤 나라든 합니다. 회의에서도 하고 보고서에서도 하고 정상회담에서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쓰고 적자를 감수하고 수십 년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한 나라였습니다. 크로우, 하나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시기와 다른 나라들이 효율화 정책을 가속한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시점에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비축을 축소할 때 한국은 오히려 비축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교차하는 두 개의 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세계와 한국이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기록이 숫자로 찍혀 있었죠. 그때는 한국이 틀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비효율적인 나라, 돈을 낭비하는 나라,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을 하는 나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결과가 뒤집어진 겁니다. 효율을 선택한 나라들은 지금 공급이 끊겨서 패닉 상태입니다. 비축이 없어서 대체 경로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이건 설계다. 마커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25년간 국가 붕괴 패턴을 분석하면서 저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무너진다. 예외는 없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크로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25년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예외를 만나는 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순간이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파봐야 했습니다. 에너지만이 아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 전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에너지 비축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가 진짜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더 있다면 저는 그걸 찾아내야 했습니다. 화면 위에 한국의 산업 구조, 무역 데이터, 기술 역량, 외교 네트워크 자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에너지 위기 분석가에서 한국 분석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띄워놓은 글로벌 에너지 거래 현황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죠. 크로우, 이것 좀 보십시오. 뭡니까? 각국의 긴급 에너지 확보 요청 현황입니다. 그런데 응답률이 나라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이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독일, 카타르의 긴급 LNG 추가 공급 요청, 응답 보류. 일본, 호주의 물량 확대 요청, 조건 재협상 요구. 대만, 미국의 긴급 도입 타진, 물량 부족으로 대기. 돈이 있어도 안 파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현실이죠. 공급자도 자기 나라부터 챙겨야 하니까요. 아무리 큰 금액을 제시해도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거절당합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평화로울 때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작동하죠.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크로우, 여기 보십시오. 한국입니다.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응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한국, 호주 공급사의 추가 물량 요청, 승인. 한국, 미국 측의 선적 일정 조율 요청, 협의 진행 중. 한국, 동남아 파트너스의 비상 물량 타진, 긍정 회신. 다른 나라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데 한국만 연결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은 위기 상황, 같은 시장, 같은 공급자들인데 왜 한국에만 다른 대응이 나오는 겁니까? 돈을 더 많이 제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금액 조건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만 물량을 주는 겁니까?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우, 에너지 거래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이 나라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에너지 분야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왔죠.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현황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한국산 무기 수출 지도가 세계 전역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유럽,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였죠. 이게 최근 데이터입니까? 네.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조 원 단위입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이집트. 전 세계에 걸쳐 있죠.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호주라고 했습니까? 네. 한국은 호주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호주면 LNG 최대 공급국 중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유럽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트해 LNG 터미널을 통해 유럽 내 에너지 분배 거점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전투기 부품 수출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죠. 마커를 집어들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선, 무기 수출. 호주에서 한국으로 선, LNG 공급. 한국에서 폴란드로 선, 무기 수출.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선,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접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선, 무기 수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선, 천연가스 공급. 선들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그물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그물망을 봤죠. 이건 네트워크입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업계에 25년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기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전차 한 대를 팔면 끝이 아니죠.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운용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건 5년, 10년, 20년짜리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방산 수출 이후 후속 계약 현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폴란드, 전차 납품 후 유지보수 계약 체결, 군사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합동 군사훈련 참여, 호주, 장갑차 납품 후 현지 정비 거점 구축, 방산 기술 공유 협정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체계 도입 후 한국 군사 교관단 파견, 장기 기술 협력 합의. 하나의 거래가 끝나면 5개의 관계가 시작되는 구조였습니다. 크로우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방산 수출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납품 일정을 지켰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 유럽 국가들이 무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도 자국 물량 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이 지연됐죠. 그때 한국은 약속된 일정대로 납품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을 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무기를 제때 받는다는 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신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숨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식이 퍼진 겁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위기 상황에서도 계약을 이행하는 나라다. 그 신뢰가 쌓인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왜 한국에만 에너지 공급이 유지되는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논리 때문도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수년간 방산 수출을 통해 쌓아온 관계, 전쟁 중에도 약속을 지킨 이력, 유지보수와 훈련과 기술 공유로 엮인 장기적 파트너십, 그 모든 것이 위기의 순간에 작동한 겁니다. 크로우, 그러면 이건 에너지 전략이 아니라 외교 전략이었다는 겁니까? 외교보다 더 깊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생존 네트워크입니다. 평화로울 때 관계를 만들어 놓고 위기가 왔을 때 그 관계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왜 이걸 못한 겁니까? 무기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으니까요. 미국도 무기를 팝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러시아도 팔죠. 그런데 왜 한국의 방산 네트워크만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까?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미국 방산 수출과 한국 방산 수출 구조를 비교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나란히 떴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바로 보였죠. 미국의 방산 수출은 정치적 조건이 붙습니다. 외교 정책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기도 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죠. 납품 지연도 빈번합니다. 받는 쪽에서는 고마우면서도 불안한 거래인 겁니다.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납품이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철저했죠. 무기를 팔고 나서도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정비하고 가르치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건 판매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동반자 관계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이 위기의 순간에 에너지 공급이라는 형태로 돌아온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씨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에너지 비축, 공급망 분산, 방산 네트워크, 신뢰 구축. 이게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축하고 경로를 분산하고 거기에 더해서 신뢰까지 쌓아놓은 겁니다. 삼중 안전장치였습니다. 크로우. 솔직히 놀랍지 않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 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그게 제 판단이었죠. 에너지 자원이 없으니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관계를 만들었고, 위기를 겪었으니까 비축을 늘렸고, 믿을 게 없으니까 스스로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죠. 에너지 공급선, 방산 수출선, 외교 채널, 전부 한국에서 출발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겁니다. 화려하게 자랑하지도 않았고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켰고 계약을 이행했고 위기에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리스크 분석 보고서, 수정본,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존 판단 철회, 이 나라는 취약하지 않다. 이 나라는 설계돼 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방산만으로는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모니터에 한국의 산업기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항공 하나씩 열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산업기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기업입니까? 화면에 펼쳐진 건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별 기술 자립도 현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자력, 자동차, 석유화학, 방위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죠. 크로우,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반도체부터 갑시다. 직원이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죠. 한국 기업 두 곳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상식이죠. 하지만 이건 보셨습니까? 직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현황이었죠. 한국은 2019년 일본과의 무역 갈등 이후 핵심 소재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일본에서 수입하던 핵심 소재 3가지의 국산화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치를 읽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정도 변화라니. 이건 보통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소재 국산화에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입니다. 기술 개발, 품질 인증, 양산체제 구축까지 포함하면요. 한국은 몇 년 만에 한 겁니까? 사실상 3년 안에 주요 성과를 냈습니다. 3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리는 일을 3년 만에 해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속도죠. 일본과의 갈등이 오히려 촉매가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자립을 만든 겁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교훈을 얻고 구조를 바꾸는 패턴. 에너지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흐름이 반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다음, 조선 분야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한국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네. 한국 조선소 3곳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압도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액체로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운반해야 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죠. 용접 하나가 틀어지면 가스가 새고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생명이 걸린 기술인 겁니다. 그런 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만큼은 한국이 독보적이죠. 기술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일본은 과거에는 경쟁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밀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전 분석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LNG를 비축하고 공급망을 분산하고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죠. 거기에 더해서 LNG를 운반하는 배까지 직접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수입부터 저장, 운반까지 에너지 공급 체인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마치 수직 계열화 같군요. 무슨 뜻입니까? 기업에서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하는 걸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걸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원자력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이었죠. 한국은 현재 원전을 몇 기 가동하고 있습니까? 20기 이상입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죠. 신규 건설 계획은 추가 건설이 진행 중이고 해외 수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했습니다. 원전이 왜 중요한지. 지금 세계 에너지 위기의 본질은 화석 연료 공급 차질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산업이 멈추는 거죠. 그런데 원전은 한번 가동하면 연료 교체 주기가 길고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가 막혀도 원전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이 원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LNG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원전이 기저 전력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한국의 구조를 하나씩 정리했죠. 에너지 비축 충분합니다. 공급망 분산 돼 있습니다. 신뢰 네트워크 작동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직접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 가동 중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했습니다. 이건 한두 가지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자주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죠. 크로우 아직 안 보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군사 자립 분야입니다. 직원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독자 무기 개발 현황이었죠. KF-14 전투기. 화면의 시험 비행 장면의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까? 네. KF-21은 한국이 독자 설계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성능은 어느 수준입니까? 4.5 세대급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신 전투기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자체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개국, 그 목록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차는 K2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한 바로 그 전차입니다. 자주포는 K9,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잠수함은 독자 설계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물을 때마다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투기, 전차,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 방어체계, 군용통신 장비 전부 자체 개발이었고 전부 수출까지 하고 있었죠. 이 나라가 이걸 전부 직접 만든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직원이 추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엔진, 레이더, 전자장비 같은 핵심 모듈들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려놓은 한국의 구조도 옆에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죠. 에너지, 자체 비축, 자체 운반, 원전 가동, 산업, 반도체 생산, 소재 국산화, 군사, 전투기, 전차, 잠수함, 자주포 자체 개발, 해양, LNG 운반선,
조선 기술 세계 최상위. 다 적고 나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봤죠. 그리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는 외부에 맡기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면 저장 탱크를 짓고, 배가 필요하면 조선소에서 만들고, 무기가 필요하면 스스로 개발하고, 소재가 끊기면 국산화합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구조였습니다. 크로우, 왜 그러십니까? 직원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외부 의존입니다. 에너지는 중동에서 사고,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고, 무기는 미국에서 사죠. 공급이 끊기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의 불빛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죠. 25년간 수십 개 나라를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들은 전부 외부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기술을 수입하고 무기를 수입하죠.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시장이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 의존 구조가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공급이 끊기고 대안이 없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죠. 한국도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외부 의존이 불가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원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되 그 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소재를 만들고 원전을 돌리고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걸 굳이 직접 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 비효율이 생존이 되는 겁니다. 크로우,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까? 직원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공급망을 분산하고 신뢰를 쌓고 거기에 더해서 산업과 군사까지 전부 자주적으로 구축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 이유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없으니까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구조를 만든 나라는 한국뿐이지요. 자원 부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죠.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산업에서 역사로,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놓치고 있었죠. 상황실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크로우, 한국은 잠깐 멈추시고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뭡니까? 각국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메인 모니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국가별 에너지 위기 등급이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빨간색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만 들여다보는 사이에 세계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부터 봅시다. 대만부터 보시죠. 가장 급합니다. 대만,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너지 비축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약 10일 내외입니다. 그것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량이 이 수준입니다. 10일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발전소가 멈춥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죠. 대만의 공장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계 반도체 공급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겁니다. 대만 반도체 생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TSMC 공장 가동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멈추진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만 반도체 공급이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섬나라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죠.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었죠. 대만은 비축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저장 탱크를 짓고 비축을 확대할 때 대만은 효율적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할 때 사면 된다. 비축은 비용이다. 시장이 돌아가니까 괜찮다. 그 판단이 지금 이 순간 대만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전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 제한송전이 시작됐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제한송전이면 사실상 부분 정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는 건 한번 멈추면 다시 켜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클린룸 온도와 습도가 흐트러지면 웨이퍼 전체가 폐기되죠. 대만의 전력이 불안정해진다는 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수개월짜리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만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긴급 LNG 확보에 나섰지만 현물 시장에서 물량을 못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고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비가 없으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만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다음, 유럽 상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유럽 에너지 현황이 뜨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해졌습니다. 독일부터 가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산업용 전기 가격이 위기 전 대비 3배 이상 뛰었습니다. 3배요? 네.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배. 이 숫자가 산업 현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값이 3배가 되면 만드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싸집니다.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내에 공장 가동 중단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화학, 철강, 유리, 세라믹 등 에너지 집약 산업부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전 비중이 높아서 독일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에너지 가격 자체가 유럽 전역에서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피해를 못 피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유럽 산업의 엔진이라면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가격이 3배로 뛴 겁니다. 엔진이 느려지면 유럽 전체가 느려지죠. 유럽은 왜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선진국들 아닙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죠. 효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정책에서 효율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놓았습니다. 석탄을 줄이고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죠.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뭡니까? 백업입니다. 새로운 체제가 안정되기 전에 기존 체제를 너무 빨리 줄여버린 겁니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그 천연가스 공급처가 러시아에 집중돼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가 끊겼고 대체 공급을 찾아야 했는데 그 대체 공급마저 지금 호르무즈와 홍해 사태로 막히고 있는 겁니다.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스는 이미 끊겼고 중동발 LNG까지 막히고 있으니 유럽은 에너지를 확보할 경로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죠. 독일 정부에서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과 긴급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응급처치입니다. 공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소용없죠.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물건이 없는데 돈을 준다고 물건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음, 일본 보여주십시오. 일본 데이터가 떴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효율 중심입니다. 비축을 최소화하고 적시 구매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적시 구매라는 건 필요할 때 사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적시 구매. 영어로는 just in time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죠.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게 최고의 효율입니다. 창고비도 아끼고 자본도 묶이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공급이 끊겼을 때입니다. 일본도 LNG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네. 현물 시장에서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도 원하는 만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축량은 효율 운영 방식 특성상 여유 비축분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똑똑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죠.
하지만 효율이라는 칼날의 양면을 보지 못한 겁니다. 평화로울 때의 효율은 위기가 오면 취약성이 됩니다. 재고가 없다는 건 버틸 시간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일본 산업계에서 정부의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늦었죠. 비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장 탱크가 있어야 하고, 물량이 있어야 하고, 공급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시작하면 최소 몇 년은 걸리죠.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기 전에 준비한 것뿐입니다.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십 년 전에 시작했어야 할 일을 오늘 시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 개발도상국 현황.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처참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개발도상국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에너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격 때문입니까? 가격도 문제지만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있는 물량은 선진국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게 없습니다. 산업은 멈췄습니다. 아예 멈춘 곳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멈춥니다. 산업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죠.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라 생존 위기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지대 전체가 멈춘 상태입니다. 파키스탄은 하루 16시간 이상 정전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전력이 끊기고 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빨간색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대만 위험, 유럽 위험, 일본 위험, 개발도상국 이미 멈춤. 크로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대만은 비축 부족으로 전력 위기, 유럽은 공급 경로 차단으로 산업 위기, 일본은 효율 운영의 한계 노출, 개발도상국은 구매 능력 자체 상실. 저는 그 보고서를 듣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현황 다시 띄워주십시오. 세계 지도 옆에 한국 데이터가 나란히 떴습니다.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대만, 비축 10일, 전력 불안. 한국, 비축 충분, 전력 안정. 유럽, 공급 경로 차단. 산업 위축. 한국, 공급 경로 분산. 산업 정상 가동. 일본, 효율 운영. 여유분 부족. 한국, 생존 운영. 비축 확대. 개발도상국, 구매 불가. 한국, 신뢰 네트워크로 물량 확보. 같은 위기, 같은 시장, 같은 순간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여긴 멀쩡한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지난 시간 동안 분석한 모든 것이 이 순간의 답이었습니다. 비축, 분산, 신뢰, 자주.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가 지금 이 위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멈추게 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크로우, 한국산업단지 가동 현황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울산 석유화학단지, 정상 가동, 거제 조선소, 정상 가동, 이천 평택 반도체 공장, 정상 가동, 창원 방산단지, 정상 가동, 전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멈추고 있는 이 순간에 한국의 공장들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도 산업이 멈추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급망 한 곳이 막히면 부품이 안 들어와서 생산이 멈추죠.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도 있고 부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자주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외부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축의 중요성을, 공급망 분산의 필요성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걸 한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핵심이었죠. 효율은 평화에서만 작동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비축이 낭비로 보입니다. 비용이죠. 주주들이 싫어하고 정치인들이 싫어하고 언론이 비판하죠. 왜 돈을 묻어두느냐?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라.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효율을 선택한 겁니다. 눈앞의 숫자가 좋아지니까요. 저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비효율을 감수하고 적자를 감수하고 비판을 감수하면서 비축을 늘리고 구조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걸,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잊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죠.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빨간색 한가운데 파란색으로 빛나는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법칙을 믿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장 오래 간다. 비용을 줄이고 군더더기를 없애고 최적화된 구조가 승리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법칙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나라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축을 줄인 나라, 비용을 아낀 나라, 최적화를 추구한 나라들이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반대로 비효율을 감수한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쓰고 시간을 더 쓰고 비판을 받아가면서 준비한 나라가 이 순간에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효율은 평화의 전략이다. 생존은 위기의 전략이다. 한국은 생존을 선택한 나라다. 그리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 비효율을 알면서도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멈추지 않았는지, 에너지도, 산업도, 군사도, 전부.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습관이었죠. 나라 전체에 배어있는 습관, 위기에 대비하는 습관, 무너지지 않으려는 습관. 그 습관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 데이터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변화, 주요 위기 이력, 수십 년치 기록이 화면에 쏟아졌죠. 그런데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저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크로우, 어디까지 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나라의 시작점부터 봅시다. 화면에 한국의 1960년대 경제 지표가 떴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최하위권.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나라가 불과 60여 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원은 없었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주요 광물도 거의 없었죠. 기술은 없었습니다. 산업 기반 자체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자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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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속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다. 거기다 전쟁까지 겪은 직후였죠. 국토가 폐허였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도로도 공장도 병원도 전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크로우, 여기 하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1960년대 한국 정부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기록입니다. 직원이 오래된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이게 뭡니까? 한국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기록입니다. 왜 독일에 보낸 겁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공장을 세우려면 기계를 사와야 하는데 그 기계를 살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저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독일 탄광으로 갔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숨 쉬기도 힘든 어둠 속에서 석탄 가루를 마셔가면서 일했죠. 하루 종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 갱도 안에서 말입니다. 낙반 사고가 나면 그대로 묻히는 곳이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갱도에서 12시간씩 일하고 숙소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아침이면 다시 땅속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번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으로 송금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화가 한국 산업화의 초기 자본이 됐죠. 자기 생활비로 쓴 게 아니라 최소한만 남기고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외화 계정으로 들어갔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산업, 기술, 인프라,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탄광 속 광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외화가 공장을 세우는 씨앗이 됐고 그 공장이 산업을 만들었고 그 산업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간호사들은요, 독일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낯선 환경에서 환자를 돌보며 돈을 벌었죠.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했고 차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그 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송금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25년간 국가 경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시작점을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식민지에서 자원을 가져오거나 원래 가진 자본으로 산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달랐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원이 된 겁니다. 크로우, 왜 그러십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상이 됩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캐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나라에 보낸 겁니다. 본인은 타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고향의 나라가 일어서길 바란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희생이 아닙니다. 국가를 만들기 위한 희생이었죠. 저는 다음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 광부들의 외화로 시작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가 하나씩 생겨났죠. 세계가 놀랄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공장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놓이고 항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크로우, 1997년 기록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 외환위기입니다. 직원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까? 사실상 부도였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빚을 지고 확장했고 외환 관리가 허술했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IMF, 이 세 글자가 한국에 무슨 의미인지 저는 데이터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읽으면서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죠.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죠.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률이 치솟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경제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였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기록에서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금 모으기요? 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은 겁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집에 있는 금을 전부 가져와서 나라를 살리는 데 쓰라고 내놓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했습니까? 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줄을 서서 금을 냈습니다. 줄을 서서요? 네. 은행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금을 들고 온 겁니다. 저는 25년간 수십 개 나라의 위기를 분석해왔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로 수없이 봐왔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산을 빼돌립니다. 해외로 도망칩니다. 정부를 비난합니다. 자기 살 길을 찾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어느 나라에서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려는 순간에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수집된 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약 227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잉주나 돈이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놓은 작은 금반지들이 모여서 227톤이 된 겁니다. 결혼식 날 끼던 반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은 돌반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금팔찌, 하나하나의 사연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걸 내놓은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 원칙이죠. 하지만 이 기록 앞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크로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래서 IMF를 극복한 겁니까? 네. 한국은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빨리 상환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놀랐죠. 얼마나 빨리? 당초 예상보다 수년 앞당겨서 갚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죠. 저는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독 광부들이 목숨을 걸고 번 돈으로 산업을 세웠고 그 산업이 성장했다가 IMF로 무너질 뻔했고 국민들이 금을 내놓아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무엇을 남겼는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었죠. 위기를 이겨낸 경험, 무너질 뻔했지만 살아남은 기억,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너지 비축을 확대한 이유, 공급망을 분산한 이유, 산업을 자주화한 이유, 무기를 직접 만드는 이유, 소재를 국산화하는 이유, 전부 같은 뿌리입니다.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가서 나라의 씨앗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아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나라는 하나의 교훈을 뼈에 새긴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축을 늘린 겁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저장 탱크를 지은 겁니다. 남들이 효율을 추구할 때 혼자 역주행한 겁니다. 이 나라는 무너져 본 나라니까요.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아는 나라니까요. 저는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뒤지느라 아침이 온 줄도 몰랐죠. 크로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IMF를 겪은 뒤에 바뀐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외환 보유고입니다. IMF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요.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패턴. 외환이 부족해서 무너질 뻔했으니 외환을 쌓아놓은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뻔했으니 에너지를 비축한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 고생했으니 기술을 직접 만든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선택에는 과거의 상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의 교훈 위에 세워진 결정이었죠. 저는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다. 위기로 만들어진 나라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한 지금 결론을 내려야 할 때였죠. 한국은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것뿐인가? 저는 보고서를 닫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세계 지도가 떠 있었죠. 빨간색으로 뒤덮인 대륙들 한가운데 파란색으로 빛나는 작은 나라, 한국.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국가가 무너지는 패턴을 분석해왔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붕괴를 기록했고 수백 건의 위기 시나리오를 설계했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체제도 위기의 임계점을 넘으면 버티지 못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 확신 앞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습니다. 크로우, 최종 보고서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적어놓은 분석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에너지 비축, 공급망 분산, 방산 네트워크, 산업 자주화, 원전 가동, 반도체, 국산화, 조선기술, 파독광부, IMF, 금 모으기 운동,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연결돼 있었죠. 정리해봅시다. 저는 마커를 들고 세 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광부들이 타국의 탄광으로 들어가 나라의 첫 번째 돈을 벌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낯선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외화를 보냈죠. 그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놓고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IMF, 국가 부도 직전. 그때 국민들이 금을 내놓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돌반지를, 금팔찌를,
자기 재산을 꺼내서 나라를 살렸죠.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정책이 됐고 구조가 됐고 습관이 됐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 보였죠. 에너지 비축을 확대한 건 에너지가 부족해서 고생한 기억 때문입니다. 공급망을 분산한 건 한 곳에 의존했다가 끊겨본 경험 때문이죠. 무기를 직접 만드는 건 남에게 맡겼다가 위기에 도움받지 못한 기억 때문입니다.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한 건 일본에 막혀본 경험 때문이죠.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선택에는 상처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구조에는 교훈이 담겨 있죠. 저는 돌아서서 직원들을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봅시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유럽은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우선시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랐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한 화면에 유럽의 에너지 가격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3배 이상 폭등한 곡선이었죠. 일본은 최적화를 선택했습니다. 재고를 줄이고 비축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사는 방식을 택했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공급이 끊기지 않는 한 일본의 비축 데이터가 화면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대만은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반도체에 집중하고 에너지 인프라는 최소한으로 유지했죠. 탁월한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전력이 끊기지 않는 한 대만의 전력 위기 보고서가 화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전부 논리적이었죠. 그리고 전부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끊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평화가 계속된다는 전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 전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몸으로 겪었으니까요. 전쟁을 겪었고 빈곤을 겪었고 외환 위기를 겪었고 공급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비용을 줄일 때 한국은 비축을 늘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에 집중할 때 한국은 분산했죠. 다른 나라들이 남에게 맡길 때 한국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벌써 차갑게 식어 있었죠.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돈 낭비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그 비효율이 유일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종 결론을 써야 할 시간이었죠. 25년간 써온 보고서 중에서 이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모든 시스템은 무너진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도 무너졌습니다. 여러 번 무너졌죠. 전쟁으로 무너졌고 외환위기로 무너졌고 에너지 위기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더 단단해졌죠. 무너진 자리에 더 깊은 기초를 놓고 더 넓은 벽을 세우고 더 두꺼운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너지면 원인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렸죠. 다음 위기가 올 때 또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그 기억을 구조에 새겼죠. 정책에 새기고 인프라에 새기고 국민의 의식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국가 붕괴를 분석해왔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다. 효율을 선택하고 대비를 버리고 평화를 믿었다. 위기가 오면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이 나라는 가진 것이 없던 시절 광부들이 타국의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첫 번째 자본을 만들었다. 나라가 무너지려는 순간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아서 스스로 살려냈다. 그 경험이 이 나라의 모든 구조에 녹아 있다. 에너지를 비축한 건 배고팠던 기억 때문이다. 공급망을 분산한 건 끊겨본 기억 때문이다. 무기를 직접 만드는 건 맡길 곳이 없었던 기억 때문이다. 이 나라의 모든 선택은 과거의 상처에서 나왔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건 역사다. 그래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화면에 적힌 문장들을 천천히 다시 읽었죠.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하면서 예외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앞에서 그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cousin. 나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 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그게 나의 판단이었다. 틀렸다. 이 나라는 취약하지 않다. 이 나라는 취약했기 때문에 강해진 나라다.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이 앉아 창밖을 봤죠. 싱가포르의 아침 햇살이 상황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공장이 멈추고 대만의 전력이 불안하고 개발도상국의 병원에서 전기가 끊기고 있었죠. 미국은 여전히 의회에서 싸우고 있었고 일본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의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고 거제의 조선소에서는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천과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칩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창원의 방산단지에서는 세계가 기다리는 무기가 조립되고 있었죠. 전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땅속에서 번 돈으로 세운 공장들,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아서 지켜낸 산업들, 그 위에 수십 년간 쌓아올린 비축과 기술과 신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숫자만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패턴만 보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이 나라의 이야기 앞에서는 그 냉정함이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 광부의 땀과 간호사의 눈물로 첫걸음을 뗀 나라, 무너질 뻔했지만 국민의 금반지로 다시 일어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잊지 않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구조를 쌓아올린 나라. 저는 눈을 뜨고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